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11일 목요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만여의 날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3월 마지막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을 했습니다. 강하게 반등을 했고, 어제 미국발 채권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서 또 물가 지표도 좀 안정적으로 나와가지고 좋게 주식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왔고요.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주식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연기금이 특히 계속 매도를 하면서 뭐 올해 한 번도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순매수한 적이 없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다. 네. 오늘 이제 변동성이 좀 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장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상승을 유지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요. 둘 다 차트상으로 거의 쓰러져 가다가 살렸습니다. 다시 분위기를 좀 살렸고요. 하락 추세에 딱 걸쳐놨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저는 이제 3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좀 주식이 좋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인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근거는 미국 채권 시장이 안정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1.6%까지 올라갔다가 드디어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어, 서서히 바닥을 이제 다지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외환 우리나라 이제 환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 그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서 좋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지금 지수 선물도 특히 많이 빠졌던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좀 증시가 좋지 않게 좋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이제 증시에 비해서는 이 두산중공업이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는데 두산중공업이 그러고 그다음에 한국전력 이런 어, 종목들이 오르지 못했는데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하락, 그다음 CPI가 이제 0.4% 상승하면서 예상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0.4%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올랐는데 예상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CPI는 0.1% 올라서 뭐 큰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지만 크게 예상보다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15일부터 시장 조성자 공매도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은 좀 공매도가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잔고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만 지금 매일매일 UBS를 필두로 해서 계속 그 공매도가 진행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공매도 잔고와 그 다음에 대차 잔고가 아주 많이 감소를 한 것을 보았을 때는 이제 이런 금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는 것인지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5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제한되니까 두산중공업 주가도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좋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영상에서 두산중공업을 얘기를 하면서 탈원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탈원전, 원자력 발전이 이제 줄어들면서, 비중이 줄어들면서, 신재생에너지를 2019년 대비 5%에서 2034년인가요? 40%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단계별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를 검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때 좀 늘리는 것이 맞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그런 사업 자체를 그냥 철회시키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어, 두산중공업이 이미 어려웠어요. 네. 말씀대로 어떤 구독자 한 분께서 말씀을 길게 적어 주셔서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원래는 위태위태했습니다. 네. 두산건설발 부채가 늘어나면서 그런 부채를 막으려고 계속 무리하게 돈을 쏟아붓다가 이제 두산중공업 자체도 이제 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부채가 계속 늘어났고요. 그런 수익에 대한 수익이 없어서 회사가 결국에는 좀 쓰러졌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탈원전이 뭐 근본적인 원인부터 두산중공업을 흔들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좀 아킬레스 건처럼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좀 하냐면 어, 두산중공업이 원래 이제 부채가 좀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은 경영진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분들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돈을 끌어왔을 때, 네, 요거를 담보로 해서 여기서 이제 돈을 또 빌리고, 그다음에 또 요거를 담보로 해서 요거를 빌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부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아주 편법 그런 걸 씁니다.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원자력 에너지에 5천억이 묶여버리니까요. 짓고 있던 그 신한울 3, 4억인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회수를 못하니까 그 5천원 에 대해서 이미 이제 무너지게 된 겁니다. 두산중공업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5천억을 받았더라면 두산솔루스 매각 안 해도 됐습니다. 두산솔루스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아십니까? 동박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거기는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지면 커졌지 결코 이제 작아질 그런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그룹이 진짜 야심차게 기업 하나 잘 키워가지고 좀 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3조 자구안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된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때문에 해상풍력 기술이 이제 끌어올라지니까 이렇게 뭐 8메가와트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을 아주 많이 짓는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죠. 근데 해상풍력은 정부가 추진해서 두산중공업이 다시 한번 개발을 시작한 거지. 이미 이제 해상풍력과 태양광은 옛날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돈 안 되면 투자 안 합니다. 절대. 네. 돈 되는 쪽으로 이 기술을 하지 절대 이제 돈 안 되는 쪽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R&D도 돈 안 되면 그냥 접어버려요.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인데 풍력 에너지 당연히 네, 돈 안 되죠. 네, 설치 비용도 많이 들고요. 잠깐 볼까요? 우대 강국 선언했는데 약한 바람, 그 다음에 비싼 건설비,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유럽 국가에 비해서 바람이 적게 붑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제 11m 정도 부는데 우리나라는 한 평균 7 정도밖에 불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생겼는데 일본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기단이 움직이면서 그 사이로 이 기후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태풍이 이 라인을 따라서 우리나라 작년 여름에 태풍 몇 개 왔죠? 저 진짜 많이 왔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기후 변화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기후 변화에 의존하는 그 신재생 에너지 말만 좋죠. 뭐 재생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줄 압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절대 돈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기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네. 에너지 보급이 줄어들 수 있다. 굉장히 그 셧다운과 같은 네, 텍사스와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바람이 안 부니까 이제 해상 쪽에 설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바람개비 꽂으면 여러분들은 그 바람개비 방향이 바뀝니까? 한쪽으로만 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바람은 겨울에는 북서풍이죠.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고 태풍이 뭐 이런 식으로 오면 바람이 막 지멋대로 불어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면 그건 풍력 좋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초속 25m가 넘으면 풍력 발전기는 쓸 수가 없고요. 태풍이 올 때마다 풍력 발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독일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독일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냐? 잠깐 볼까요?
탄소 제로 미일 유럽 원전 확대 선회. 근데 개도국도 이제 41기 추진을 하고요. 근데 탈원전 국가는 독일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고요. 독일 또한 지금 탈원전을 했는데 원전 중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에너지가 안전하게 공급이 되지 않거든요. 아까 보셨죠? 비중 40%, 40%까지 늘려버리니까 이제 기후에 너무 이 의존도가 심하다 보니 독일 입장에서도 지금 골치가 아픈 겁니다. 자,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 적금 드시죠? 적금, 뭐, 예금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안정적인 그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일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제 뭐 이거는 잃어도 된다. 벌면 버는 거고 잃으면 된다. 하이 리스크 앤 하이 리턴 뭐 그런 느낌이고 원래 안전한 그거는 이제 놔둬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된 거예요. 지금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그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사실 뭐 삼중수소 이런 거 네, 지진 나고 해일 나면 위험할 수 있죠. 네, 핵 폐기물이 나오게 되면 위험할 수 있는데 에너지 수급 이 측면으로는 이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안정적인 걸 다 없애버리고 모두 네, 뭐 아니면 도식으로 지금 다 바람개비 꽂아서 한다는데요. 바람개비 네 좋습니다. 그거 네 8메가와트짜리 1000개 꼽으면 8메가와트가 이제 1000개 되면 8기가와트죠. 아무튼 뭐 수십 기가와트에서 1기가와트짜리 뭐 8개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게 진짜라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네. 정말 진짜 이 수치를 기사로만 접하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저는 진짜 좀 그러네요. 네. 이 8메가와트가 효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효율이 30%밖에 되지 않고요. 그게 잘 나왔을 때 30%고요. 바람이 세게 불지 않으면 이 블레이드는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이드 해상 풍력이죠. 해상에 이 블레이드를 설치하고 그다음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간 줄 아세요? 그리고 이게 발전이 됐을 때 밑으로 이제 케이블 송전선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송전선이 이 풍력 발전이 잘 돌아갈 때 기준으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막대합니다. 근데 100%를 깔았는데 뭐 얘는 30%밖에 생산을 못하는데 송전선을 다 쓰지도 못하는데 많은 돈을 넣어서 네 그렇게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서해안에 다 깔았는데 그 해상 쪽에서 육지까지 얼마나 긴 라인을 네 송전선을 깔아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한테 댓글 다신 구독자분. 네. 이게 돈적으로 따졌을 때는 절대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탈원전을 진행하면서 풍력 발전에 대한 기회가 생겼고 거기를 이제 억지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기업들도 어쩔 수 없죠. 원전 안 된다니까 다른 거라도 해야 되는데 풍력이라도 해보자 이러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지금 풍력 발전에 대한 R&D 비용을 대줬습니까? 도산중공업한테? 절대 안 대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도 사실 아직 재무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닙니다. 뭐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데요. 네. 그래서 억지로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 완료 시점도 2022년이고요. 풍력 발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일단 뭐 선제적으로 뭐 1기가와트 단지라도 좀 지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그다음에 그게 얼마나 1년 동안 돌렸을 때 얼마나 이게 되는지 그런 걸 좀 잘 따져서 네 생각을 좀 해야지 무리하게 그렇게 뭐 갑자기 뭐 12기가와트짜리를 뭐 1000개를 박아버리는데 8메가와트짜리를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 생산이 잘 안 되면 어쩔 거예요. 그거 다 국민 세금인데요. 책임지실 건가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뭐 지진 때문에 자꾸 그런다는데 일단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 때문에도 있었지만 이 해일 때문에 네,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좀 됐습니다. 해일이 덮치면서요. 근데 우리나라 동해에 해일이 덮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전 그 지질 보시면 밑에 이제 안반석입니다. 그래서 진동이 덜합니다. 진동이 센 곳에서도 진도 6, 7을 견디는 그런 원전 그걸 지어놨는데 6, 7이 일어나면 그냥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건물 다 무너지고 가스관 터지고 뭐 그런 걸 걱정을 해서 지금 국제 트렌드는 그걸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서까지 에너지 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다 이렇게 탄소 제로를 위해서 원전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합니까? 그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트렌드
트렌드를 왜 거꾸로 하냐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시면 좀 댓글을 달아보십시오. 네.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50원 내렸고요. 1600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제 지수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못했는데요. 그 이유를 보시면 기간 90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이 어제와 오늘 120만 주 가까이 매도를 좀 했는데요. 연기금이 이제 오늘 시장 그 어디죠? 네. 내만여의 날 옵션 만기를 좀 의식을 해서 이렇게 어, 지분 정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대로 이제 좀 매물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연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3% 정도, 3% 가까이 두산중공업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120만 주 정도면 거의 1%를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두산중공업을 다 털어버릴 건지. 아무튼 다행인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받았고요. 그 다음에 JP모간이 네, 계속 이렇게 두산중공업을 간간히 매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쌍바닥 다지는 지점이 또 나왔고요. 한번 저는 이제 양봉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까지 11,200원 선까지는 한번 슈팅으로 가볍게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21선을 뚫고 다시 한번 위로 뻗어나가는 그 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네, 2월 달은 다 좋지 않았습니다. 일봉도 그렇고요. 이제 3월이 들어서 네, 옵션 만기도 끝났고 3월에는 좀 월봉으로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60, 네, 12,500원까지만 좀 이번 달에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두산중공업도 한번 이렇게 오랜 슈팅을 가볍게 주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유중 이후에 네,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 한 2, 30% 정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때가 얼마죠? 출발할 때가 4,200원에서 네, 17,500원까지 거의 어, 만 13,000원 올랐죠. 13,000원 올랐다가 거의 뭐 절반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이제 되돌림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이제 외국인이 좀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전에는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다가 이제 채권 수익률 때문에 좀 이렇게 불안해서 외국인 위주로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국내 증시에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공매도 잔고 보면 또 156만 주로 감소를 했고요. 대차 잔고는 이제 90만 주 정도로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신용에 대한 그런 잔고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당장 주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주가는 저점 위치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고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네, 두산중공업이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하나가 떴습니다. 타법인 주식 출자 증권 결정을 했고요. 이제 종속회사인 두산밥켓 주식회사라고 뜨네요. 그래서 두산밥켓에 대한 지분을 두산중공업 밑으로 이렇게 벌써 인적 분할해서 두었는지 이렇게 종속회사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두산밥켓 주식회사가 이제 두산 머티리얼 핸들링 솔루션이죠. 네. 비지사업부 그 지게차 제조를 두산으로부터 이제 인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취득 금액은 7,500억입니다. 7,500억 맞죠? 네, 7,500억이고 그래서 두산 팝켓의 사업성을 다각화하고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두산 퓨얼셀과 두산 팝켓을 아래에 둔 두산 중공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뭐 풍력 발전 일단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2022년부터는 좀 이제 사업이 되고 하면 사업이 될 텐데 일단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과 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가 잘 생산이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그런 책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두산중공업은 저는 가스터빈 발전,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에 대한 수소 액화 플랜트, ESS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수력 발전, 화력 발전은 이제 거의 뭐
막바지라고 생각을 하고, 폐재원 에너지 플랜트,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핵심 해수 담수화 플랜트, 네, 이것만 해도 두산중공업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돈 안 되는 풍력 발전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겠죠. 어쩔 수 없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시장을 1조로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뭐 그게 우리나라에 다 깔고 나면 해외에서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게 이미 국외에서는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벌써 8메가와트는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메가와트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참 뒤처진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이고, 두산중공업의 뭐 이런 풍력 발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 두산중공업은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고, 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적으로나 이렇게 했을 때 그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나 이렇게 좀 고안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투자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지금 급변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잘 나가고 있는데 반도체가 좀 위험할 잠재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도체 사업을 다 접어버리고 갑자기 뭐 자동차 사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위험합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도박을 하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기업들은 절대 그런 도박을 하지 않고요. 네. 지금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와, 정말 뭐, 위험한 거 없애고, 이제 진짜 좀 깨끗한 거 다 깔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깨끗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태양광에 대한 그 폐기물, 그 다음에, 풍력 발전에 대한 그 유지 보수 비용, 그 다음에 케이블 비용, 거기는 이제 나중에 전기세로, 국민 혈세로 다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오늘 번외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두산중공업은 결국에는 상승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슬슬 이제 출발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만 원대 밑으로는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안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고요. 네, 여기서는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조만간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외국인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당장 내일 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두산중공업은 꾸준히 리뷰를 하면서 좋은 소식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